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푼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자, 지금까지 이론을 충실하게 배웠고 또 문제풀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우리가 그런 내용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만 가지고 시험에 합격한다는 말 절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나왔으며 난이도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가 모두 다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요, 한 60% 이외의 문제는, 그러니까 40%에 해당하는 문제는 진짜 약간은 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예요. 질적인 측면에서는 60%에 해당하는 한 60문제나 한 50, 한 5문제 정도가 가장 좋고, 그 이외의 기출문제는요, 굉장히 난이도도 없고, 솔직히 이론에 약간의 주관적인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과목은 유통회사 2급이고요. 출근 기출문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요. 1과목 유통물류 일반 관리입니다. 자, 유통물류 일반 관리가 가장 제가 시험에서 말했을 때 어려운 과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과목이란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조금 우리가 더 집중하면요.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시험에 쉽게 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생산자 및 판매자들이 당장 사용하지 않거나 팔리지 않은 원자재 및 완제품 재고를 보유하는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생산자라든가 판매자도 당장 사용하지 않거나 팔리지 않은 원자재 완제품 재고를 보유하는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이런 것을 먼저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옳은 것을 고르느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느냐, 여기서부터 잘못 들어가면 문제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크게 의미 있는 건 없어요. 생산자 및 판매자들입니다. 당장 사용하지 않거나 팔리지 않은 원자재 완제품의 재고를, 왜 재고를 보유합니까? 당연한 거 없습니다. 재고를 보유한 이유가 뭡니까? 규모 경제. 자, 많이 사면은 단위당 원가가 적기 때문에 많이 사오겠죠. 왜? 적게 사면 비용이 갖다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많이 사면 좀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왜? 한 번 살 때마다 운송을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10번 사면은 10번 운송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이 사오면은 10번 와야 될 걸 2번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번 올 때마다 10번의 운송비가 든다면은 2번에 오면은 2번밖에 안 들기 때문에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에요. 세 번째, 안전재고. 많이 가져다 놓으면은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 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재고, 많이 있는 재고, 안전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칭이라는 것은요, 여기 해라고 ing, 여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위험을 회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위험을 회피한 건, 위험을 갖다가 회피한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위험을 회피한다는 그 의미는 재고를 많이 보유할까요? 아니겠죠. 왜? 재고가 못 팔리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위험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칭이라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은 재고를 갖다가 적게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마다 조금씩만 가져와요. 안전재고도 적게 보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앞에 세 가지만 봤을 때도 네 번째하고는 상반되는 이론입니다. 물론 이제 정답이 딱 나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하죠. 이거 계절적 수요인데 사실 조금은 이거는 갖다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 계절마다 다 다릅니다. 자, 여름에 아무리 여름 상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겨울에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5번 질문은 그렇지만 일단 여기에서 가장 틀린 것은 4번.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이런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유통물류 일반에 나오는 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아래 글상자 내용 중 아웃소싱의 성공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자, 아웃소싱의 성공 조건입니다. 여러분, 아웃소싱의 성공 조건인데 이 아웃소싱은 왜 합니까? 아웃소싱은 뭐하고 상반되는 의미예요? 아웃이 있습니다. 이 아웃에 상반되는 의미가 뭘까요? 인이죠, 인. 그러니까 인소싱이란 말이 있어요. 인소싱은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밖에서 하지 않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 하는 걸 인소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웃소싱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위부 전문업체에게 뭔가를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아래 글상자 내용 중 아웃소싱의 성공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즉 인소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업무를 갖다가 밖에 전문업체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왜 맡길까요? 도움이 되니까 맡기겠죠. 내가 피해를 보면서 맡길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맡기는 이유를 갖다가 고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맞는 것입니다. 장기 발전. 자, 그 다음에 아웃소싱은 경쟁력 강화 차원이 아니라 고용 조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 여러분 1번의 장기 발전 전략은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이에요. 장기 발전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경쟁력 강화 차원이 아니라 고용 조건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건 고용 조건이 아니죠. 물론 내부의 종업원을 모두 고용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위부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갖다가 고용 조건에서 그렇지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 주력해야 하는지 등 이런 것 등의 전략적 분석. 그래서 전략에 따라 추진해야 된다. 경쟁력 강화 차원이어야 된다. 전략적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분사형 아웃소싱이 있는데요. 이거는 분사형이라는 것은 나누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나누는 거. 그래서 유능한 분사장 선발과 충분한 육성 기간을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기억번과 니은번은 틀렸고 디귿번과 릴. 자, 기억번, 디귿번, 릴. 기억번, 디귿번, 릴이 있는 바로 여기 4번이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4번. 그래서 4번 정답을 보시면요. 정답이 4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실 2급 정도 수준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이론을 갖다가 제 이론을 충분하게 들었다면은 이런 것은 충분하게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론이에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기업 경영진이 각 이해 관계자들에게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한.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윤리. 윤리에 대해서 뭐냐?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뭐 또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돼요. 이런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옳지 않는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뭐가 다르냐? 옳지 않은 것만 해놓고 더 옳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느냐? 옛날에 사실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다 옳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았기 때문에 더 옳지 않은 것. 사실 옳지 않으면서는 옳지 않은 것이 더 옳지 않다. 사람이 나쁘면 나쁘지 왜 더 나쁜 사람?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이율배반적입니다. 나쁘다는 그 개념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쁘다, 덜 나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0% 100% 아니에요. 이미 안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덜 나쁘다, 더 나쁘다 그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 왜 굳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주에 대해서는 자금 횡령, 부당한 배당. 자, 이거는 여기 기업 경영진이 갖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 경영진이 누구에게, 각 이해 관계자들에게 갖는 것인데 그 각 이해 관계자들이 누구냐? 여기 주주가 첫 번째 나왔어요. 주주에 대해서는 자금 횡령, 부당한 배당을 금지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사원. 이 각 이해 관계자가 사원이 나오죠. 사원에 대해서는 사원 차별 대우, 위험한 노동의 강요를 금지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고객이 나왔어요. 각 이해 관계자가 고객이에요. 고객에 대해서는 줄 서는 곳에서 세칙이라든가
고객이 줄 서는 곳에서 새치기. 자, 공공 물건을 독점으로 사용한다. 품절 가능 품목의 사재기를 금지한다. 여러분, 그 어느 백화점이든지 가게 물건 사러 갔는데 거기서 그 가게 사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새치기하면 안 돼요. 공공 물건의 독점으로 사용합니다. 뭐 품질 가능 품목의 사재기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죠.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부당한 인재 스카우트. 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회사에 있는 전자제품 회사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그런 근무하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한다고 막 신문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당한 스카우트라든가 인재 스카우트 기술 노하우 절도 금지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회에 대해서 사회 일반에 대해서는 공공 발생과 오염물질 투기를 갖다가 금지하고 분식 휴게도 금지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 3번만 틀린 것이고 뭐 다 나머지는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옳지 않은 것을 하면 쓰면 되는데 왜? 가장 옳지 않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중에서 더 옳지 않아야 되는 건데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실 조금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출제자가 자기 자신의 면피형입니다. 출제가 이제 이론이 있을 때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3번 나왔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자 문제 4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기억 재발주점 방법을 적용할 경우 안전재고와 정기적 발주 방법을 적용할 경우 안전재고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월평균 소요량 계산 문제인데 월평균 소요량은 자 이거 55개가 나왔고요. 조달 소요 기간은 3주가 나왔어요. 안전계수는 0.7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4주로 4주로 한다 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4주니까 한 달에 4주예요. 매 주마다 몇 개가 필요합니까? 55개 월평균 수요량이 55개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 달 4주로 이렇게 딱 나눠져요. 4주로 나누면 몇 개가 남습니까? 13점이 나오죠. 일단은 40개 13점까지는 안 되나요? 13점. 일단은 40하면 40개. 15죠. 4, 16. 그러네. 13점 맞네요. 13점, 이러니까 75개가 되네요. 13.75개. 자, 13.75개. 한 주당 13.75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재발주점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재발주점이라는 것은요, 조달 소요기간 3주이기 때문에 재발주는 3주마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발주는 3주마다 하겠다. 13.75개를 여기 3주마다 하겠다 하겠으니까 3주 곱하기 13.75 곱하기 안전계수 0.7을 이렇게 딱 곱해줍니다. 0.7을 곱하면은 이게 한 28점 한 375 정도 나오겠네요. 28.375. 그러니까 28.37이면은 몇 개? 28개라고 해야 되겠죠? 왜? 이거는 갖다가 반올림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정기적 발주 방법은요. 이 3주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달 4주 거를 갖다가 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3주에다가 그 한 달 소요되는 것까지 합치니까. 그래서 7주 곱하기 자 13.75 곱하기 0.7이에요. 0.7. 이거는 약 한 67점 뭐 차전 몇 개가 되겠네요. 67은 몇 개? 66점일까요? 67점. 차전 정확하게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암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암산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 67개하고 28 이거가 나와 있는 거 28.67 그러니까 28점 이게 29 정도 되겠네요. 67 여기서 67 계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3주 곱하기 13.75 곱하기 0.7 37에 21 2.1주에다가 13.75를 곱하면은 28.675 이거는 67.375 이건 67.375 28.675 되니까 이게 29주가 되고 이거는 67주가 될 것 같아요.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쌀집 계산기를 그래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돼가지고 29주하고 67주.
29주하고 67주, 뭐 28주나 29주나 여기서 비슷한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60주 이걸 1번을 정답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봐주시고요. 자, 문제 4번은 갖다가 계산 문제지만은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5번 보도록 합니다. 5번.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직무 확충. 자, 직무 확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직무 확충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거는요, 사실 직무 확충인데 이건 사실 이거 단어 잘못 쓴 겁니다. 이건 직무 사실 어떻게 보면 충실화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어 단어를 갖다가 이건 실제 시험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직무 확대라면은 직무 확충이라면은 직무 확충이라는 것은요, 나지먼트라 했어요. 나지먼트. 나지먼트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무 확대가 이거고, 사실은 직무 충실화는요, 이걸 갖다 인리치먼트라고 써야 돼요. 직무 충실한 말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직무 확충을 써놓고 영어로 엉뚱한 걸로 써놨습니다. 사실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별 볼일 없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반복도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근로자에게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한다.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과업 수행상의 유연성을 허용한다는 거. 직무 내용 고도화해가지고 직무의 질을 높인다는 거. 자, 직무의 질을 높인다. 여러분 보세요. 직무의 질을 높인다. 이런 것은 떼놓고 이게 질을 높인다. 이것은 직무 인리치먼트가 맞아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은 직무 인리치먼트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맞습니다. 근데 직무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추적하고 측정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유형의 더 많은 직무로 직무량을 확대한다 하겠는데 이건 사실 어찌 보면은 확대란 말이 이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출제자가 의도했던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제대로 문제를 잘못 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왜?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는 제가 생각해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직무 확충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해가지고 정답을 5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직무 충실화라는 개념은 이런 것은 직무 충실화의 내용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직무 충실화의 정의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기출문제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고 뭐 이런 걸 갖다 반복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문제 기출문제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자, 5번에 이제 거시기 5번은 나왔죠. 자, 6번 봅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의미하는 조직 내 집단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의미하는 조직 내 집단 갈등 해결입니다. 갈등. 가장 오래되고 여기서 나왔어요. 가장 오래되고 흔히 쓰이는 방식이다. 여기서 정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장 오래된다. 갈등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사람이 딱 관리를 할 때 뭡니까? 힘 있는 애가 나와가지고 야 가만 안 있어 하지 마 그만해 조용히 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흔히 쓰는 방식이다.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위쪽에서 여기는 나오는데 위쪽의 힘을 사용해 복종하도록 위쪽이니까 뭡니까? 상과 하예요. 명확하게 상과 하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문에서 상과 하의 갈등,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이건 좋은 쪽이겠죠.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 아니에요. 협상, 왜 싸우는데 협상합니까? 권력을 이용한 갈등 해결 이거겠죠. 당연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권력을 이용한 갈등. 4번이죠. 자, 갈등 회피입니다. 갈등의 회피. 이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7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7번 내용 보시면은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한 유통기능 성과를 평가하는 각각의 차원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여기서 글 상자에서 설명 유통경로 성과입니다. 유통경로 성과로서 각각의 차원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거. 지문을 딱 이렇게 보니까 아하, 용어입니다. 그냥 용어 설명이에요. 용어. 맞느냐 틀리느냐. 유통 시스템의 제공된 혜택이 여러 세부 시장에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되는가. 자, 골고루 배분되고 있느냐. 골고루 배분되지 않으면은 뭐가 안 된다고 합니까? 형평성이 없다, 있다. 형평성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번은 형평성적인 측면인 이 1번과 2번의 내용을 고르셔야 되고, 자, 니은. 하나의 경로 시스템의 표적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 산출에 얼마나 제공했는가. 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산출. 그러니까 산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예요. 인풋. 내가 얼마나 투입을 했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효과성이라고 보통 하죠. 효과성. 효과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본 것이고 용어 자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과 효과성이 있는 정답을 1번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1번. 자, 이런 것도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쉽게 또 빠르게 한번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제 8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8번. 수평적 유통 경로에서 수직적 유통 경로가 갖는 특징만을 모두 골라놓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수평적 유통 경로에 비해서 수직적 유통 경로가 갖고 있어요. 수직적인 유통 경로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수평적인 것은 우리가 좌우라고 그랬어요. 좌우. 수직적인 것은 뭡니까? 상과 하예요. 상과 하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자원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자, 안정적인 것은요, 상하 관계가 명확해야 안정적입니다. 좌우는요, 친구끼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인 측면보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을 때 상대방하고 나하고 동등하다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쉽게 머리를 숙이지도 않을 것이고 상대방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이 의미는 뭡니까? 윗사람이 뭔가 계급적으로 상하 관계가 있으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할 때는요, 안정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자원이나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것은 수평적인 개념보다는 수직적인 개념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거기에 나와 있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쉽다. 이런 게 바로 수평이죠. 이게 바로 수평이에요. 이게 수평. 이런 것이 바로 수평적인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수평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자금. 여러분, 모 회사가 자회사가 잘못했을 때 모 회사가 자금을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왜? 지배하니까. 그래서 지배 회사라고 보통 하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도 상하 관계가 있죠. 자, 시장이나 기술 변화에 민감한 대응이 가능한 것은 역시 수평이에요. 이것도 수평. 자, 각 유통당의 전문화도 역시 수평이다. 그리고 여기 똑같은 것이에요. 이거 말 자체는 리을이나 미음. 니은은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사실은 같은 의미의 용어. 그래서 이런 것은 수평적인 측면이 있고 이건 수직이에요. 그래서 수직적 유통 경로를 갖는 특징만을 모두 골라놓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과 디귿이 있는 것은 2번이겠네요. 2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9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개기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중개기관이요. 자, 그 중개기관 설명이고, 자, 기본적으로 중개기관의 그 말은 기본적으로 중개, A와 B가 있다면은 A와 B 사이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개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여기 사이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중개를 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브로커는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독립된 중개기관이라고 하는데, 자, 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란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브로커는요,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의 이름으로, 자, 사업을 하는 독립된, 자,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독립된 기관. 자, 이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의 이름으로 하진 않아요. 물론, 브로커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기본적으로 독립된 중개기관은 맞습니다. 이 브로커가 독립된 중개기관은 맞지만은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의 이름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대리는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갖다가 중개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속적인 관계를 갖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자, 기본적으로 대리는 뭡니까? 대리는 어디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자 대리인이라든가 또는 중간상의 대리인.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게 아니에요. 대리는. 어디 소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계속적인 관계를 갖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로커는 독립된 중개기관으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판매 계약을 촉진한다. 당연히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으로 브로커에 대한 내용,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답은 3번이고. 자, 브로커는요, 계약 시 지역권, 독점권, 판매수를 규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브로커가 이런 걸 말하지는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다섯 번째, 구매자를 위한 구매 전용 중개상의 역할은 제조사 제품 촉진, 제품 소유라든가 위험 공유 서비스 제공을 포함된다. 근데 역시 이거 해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뭐입니까? 3번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통경로 구조 결정 이론 중 연기투기입니다. 자, 연기투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연기투기 이론. 여러분 맨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연기투기 이론하면 누가 유통 경로에 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냐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연기가 투기를 지배할 때 또는 투기가 연기를 지배할 때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가 연기 투기 지배, 세 번째가 투기가 연기를 지배할 때 유통 경로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통이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경로 구성인데 누가 비용 우위를 갖는 마케팅 기능 위양 이론은 아니겠습니까? 1번은 기능 위양 이론이에요. 기능 위양. 누가 비용을 적게 하는 그 기능을 맡겠다. 중간 상들의 제거 부담을 주문 발생 시점까지 연기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절제 말을 하는 거죠. 유통기간이 길어진다, 짧아지겠죠. 왜? 제거보다 주문 발생. 그래서 연기가 투기를 지배할 때는 뭐냐? 유통기간으로 짧아지나 길어지나 짧아진다 이거죠. 투기가 연기를 지배할 때는 길어진다. 분명하게 설명드렸어요. 앞에서 이론에서 설명드렸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다는 게 아니라 산업재 제조업자는 경로가 긴 유통경로를 통해서 경로활동 아니에요. 산업재는 유통경로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유통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지문이 3개밖에 없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 네 번째 지문 보시면은요. 자, 유통기간 구조 결정 이론 중 연기투기라는 설명 옳은 것은 계속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지문이에요. 그래서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다빈드 소량 구매를 하므로 많은 중간상들의 재고 위험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중간상들이 제조업자 대신 추기적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 유통기간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지는 것이에요. 여기도 틀렸고,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것도 1번, 2번, 3번도 틀렸고, 오로지 여기 소비자들의 경우 소비자들은 다빈드 소량 구매를 하므로 많은 중간상들이 재고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맞고요. 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자문서 거래 및 전자문서 거래 기본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얼마 전에도 정한 내용이에요. 이거 전자거래 사업자 일반적 준수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1번 소비자가 전자거래 사업자예요. 여러분 그냥 온라인상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물건 한번 사면 마는 게 아니에요. 샀을 때도 또 내가 마음이 변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품이라든가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절차를 마련해야 돼요.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소비자 불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의 증명에 필요한 거래 기록 일정 기간 보존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은 보존해야 된다. 거래를 증명했다. 내가 여기서 샀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요즘 뭐 대부분 다 이런 거 다 갖추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자, 여러분,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지금 1번, 2번, 3번에서 봤지만 모두 어느 공간이에요? 온라인상의 공간입니다. 온라인. 온라인상 공간이에요. 근데 여긴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굳이 오프라인을 갖다가 온라인을 하는데 오프라인 공간을 따로 마련해라?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냐면은 정관이라든가 소비자에 대한 약관을 갖다가 갖춰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 있는 것인데 특정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 여기 전자카드 일반적 준수사항이라고 지문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관과 회사 규약을 딱 이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데 여기서 물리적 공간에서 여기서 이 내용만 이제 갖다 붙였는데 틀린 말입니다. 자, 상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포함해서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당연히 정답이 된다는 것이죠. 4번. 그래서 이런 거 전자거래 사업자 일반적 준수사항 일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계속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물류비를 산정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가. 자, 물류비 산정입니다. 물류비. 물류비를 갖다가 산정하는 목적이에요. 왜 물류비를 산정할까요?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물류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산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해갈등 표준화, 아니 물류비하고 표준화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거는. 자, 물류활동에 관한 문제점,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냐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규모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거 제공한다. 제공한다. 파악한다. 이런 것이 특징은요. 목적이에요. 이런 것의 특징은 목적입니다. 왜 이런 것이 하느냐 이거예요. 정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하해갈 때 표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는 30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시간을 갖다가 지체하면 절대 안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로 가스나 액체를 든 화물을 수선하는 방식. 자, 화물. 근데 그 대상이 뭐예요? 주로 가스예요. 가스, 액체. 액체를 든 화물을 수송하는 방식입니다. 수송하는 방식. 그래서 수송 과정의 제품 파손과 분실 가능성이 가장 적은 수송 형태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이거 뭘 같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건 당연히 액체나 가스니까 버디백. 버디백이 뭡니까? 뭐예요? 버디. 항공기예요. 항공기. 하늘을 나는 것이에요. 자, 액체를 갖다 하늘에서 항공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복합 운송 아니고요. 더블 스택 트레인도 역시 아니고 바로 파이프라인. 여러분, 이 가스나 액체를 갖다가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게 이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뭐 시베리아로부터 뭐 우리나라까지 갖다 가스관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공급한다. 뭐 이런 뉴스 같은 거 간혹 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파이프라인으로서 가스라든가 액체, 뭐 석유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화물을 수송하는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파이프라인이에요. 피시백, 선박인데 아니죠. 당연히.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정답을 여러분이 굳이 선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것은 파이프라인이고요. 자, 1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죠. IS입니다. 또는 뭐라고 합니까? PL라고 하죠. 프로핏 앤드 로스. 자, PL은 일본식의 어떤 이름이죠. 기본적으로 매출액을 쓰죠. 매출액을 쓴 다음에 매출 원가를 갖다가 써요. 원가. 자, 매출 총이익이 쓰죠. 총이익이. 그래서 총이익이 갖다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영업이 수익과 영업이 비용을 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일단 빼고요. 판관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이제 들은 것이야, 이게 영업이. 영업이 수익과 영업이 비용을 빼고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기 순이익이 여기 나오는 것이고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까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매출 총이익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 매출액 영업이익은 여기고요. 영업비에 빼가지고 영업이익. 그래서 필요 매출액은 여기에 이런 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익계산서 서식에서 이건 손익계산서에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손익계산서의 서식을 그냥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런 용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갖다가 필요 매출액 말은 없어요. 자, 15번째. 먼저 경청의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하고. 자, 좋은 말이죠. 먼저 경청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설득하고 대화를 해라. 그런 다음에 업무를 추진한다.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사람. 와, 일이 아니고 사람이래요. 이렇게 생각 특성 가진 리더. 와, 그런 리더래요. 얼마나 좋은 리더입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이런 리더를 한 번이나 만나본다는 것도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최소한도 나라를 구하는데 맨 뒷줄에 섰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졌을 때만 이런 리더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리더입니다. 낮추는 리더. 간혹 가다가 어쨌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보이는 것이죠. 어떤 리더는 지 잘났다고 막 그냥 언론에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리더는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죠.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를 갖다가 하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인이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하인을 뭐라고 합니까? 서반트라고 하죠. 서반트. 그래서 하인. 이건 서반트 리더십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1번 카리스마적 리더십, 서반트 리더십, 변혁적, 참여적, 성취 지향적, 서반트 리더십이라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서반트 리더십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네를 뛰잖아요, 그네. 우리가 그네를 뛰면, 널뛰기 한번 생각해, 널뛰기. 이렇게 널뛰기 하세요, 널뛰기. 널뛰기 했으면 이렇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쭉 뛰고, 이렇게 뛸 때, 내가 더 낮으면은, 내가 더 낮게 뛴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올려준다는 것이겠죠. 근데 올라간 상대방이 거기서 올라간다고 가만히 있나요? 떨어지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떨어지는 추진력이 세니까 내가 더 나중에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올려준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알아주면 되고,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보셨고요. 16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번 유통경영 성과평가에서 정량적 척도가 있습니다. 정량적 척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성적 척도. 정량적 있으면 정성적이라고도 하는 것도 나와야 돼요. 자, 정성적은 뭡니까? 주관이에요, 주관. 자, 정량적은 뭡니까? 객관이에요, 객관. 자, 객관적이고 항상 뭐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 정량적은요, 맨 끝에가 비라든가, 수, 이런 걸로 나오는 것이요. 이거는 뭡니까? 어느 정도. 항상 정도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량적 척도로 옳지 않은 것은 정성적 척도로 고르라는 것이에요. 그럼 맨 끝에 단어만을 일단 보시면 돼요, 단어. 자, 1번에 상표의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 이건 정성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수. 비와 수가 나왔어요, 비와 수.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양적 척도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가 물론 그 의미는 정량적 척도가 뭡니까? 퀄리티의 퀀터티잖아요. 정성적은 뭐예요? 퀄리티잖아요.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거는 어디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론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갖다가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표 내의 경쟁 정도라는 의미,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BCG 매트릭스가 나와 있어요. BCG. 여기서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
자, BCG 매트리스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런 그림. 그러다 뭡니까? 이렇게 자, 점유율이 나온다 이거죠. 점유율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성장률 나온다. 사실 이것도 마케팅에서 나오는 것인데 유통물류 일반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렸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4개의 기분, 4개의 이런 매트리스 그려놓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상이고 올라갈수록 상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높다 이거죠. 성장률과 점유율 모두 높은 곳을 뭐라고 합니까? 스타 지역이라고 하죠. 스타죠. 자, 성장률과 점유율 모두 낮은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갖다 멍멍이 아이고 이건 개 같아. 멍멍이 독스 지역이라고 그래요. 성장률은 높지만 점유율이 낮은 게 뭡니까? 이 퀘스천 마크 나오죠. 여기는 뭐예요? 성장률은 낮지만은 점유율이 높은데 이걸 캐시코. 현금 저수라고 그래요. 이거는 상대적,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 시장 점유율을 높고 낮음을 기준한다. 이런 건 나와야 돼요. 성장률과 점유율. 자, 개의 영역의 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경쟁력에 따라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멍멍이 영역은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을 올리지 못한 거 이거 맞습니다.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응? 옳지 않은데 이거 옳지 않은데 이걸 갖다 개의 영역의 시장은 시장 커지고 있으나 근데 여기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의 영역의 시장 커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멍멍이는 어때요? 성장률도 좋고 점유율도 낮은 지역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멍멍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개의 영역은 시장 커지고 있으나 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잖아요. 시장이 커진다는 말은 뭡니까?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점유율과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점유율과 성장률이. 그래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자, 현금 접수 3번은 현금 접수는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므로 현금 접수는요.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죠. 왜? 시장 점유율이 충분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더 이상 커지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은 어떤 의미 다른 의미도 사실 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인데 현금 접수는 시장이 더 이상 커지지 않으므로 근데 점유율이 여기 있다 해서 시장 점유율이 맥시멈 더 이상 절벽이 한계가 아니라 커질 수는 있겠죠. 사실은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예 단정적으로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버렸어요. 이래서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현금 접수는 시장의 성장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물음표 영역이 여기죠. 물음표 영역은 경쟁력 확보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 별의 영역 많은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별. 왜?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 모두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때 당시에는요. 이걸 갖다가 원래 정답은 2번으로만 나왔습니다. 2번. 그래서 이제 3번도 이 말 자체가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시비 걸어야죠. 그래서 정답이 갖다가 2번과 3번 동시에 이렇게 출제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복수 답안.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시험에서 정답이 왜 2개지? 라고 하는데 정답은 하나예요. 근데 그걸 시험에서 이의 신청이란 걸 해가지고 이의 신청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복수 답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복수 답안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아주면 되고 18번 기업 환경 분석의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거시 환경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거시 환경이에요. 자, 우리가 거시 환경, 그럼 미시 환경이 있느냐. 사실 미시 환경이라는 것보다는요. 1차 환경이라든가 1차, 2차 환경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유통 경로에서는 많이 따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거시 환경은 옳지 않은 것. 자, 기본적으로 거시 환경은 넓은 의미죠. 넓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넓이의 의미는 경제적 환경이라든가 기술적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법률적 환경 이건 모두 거시적인 것이에요. 아예 개념이 딱 나왔어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법률적 이런 환경 모두 거시적 환경이고 이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정의답을 알려준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유통 경로에서 발생하는 경쟁자와 협력자 환경은 2번, 3번, 4번, 5번보다는 좁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좁은 의미.
그래서 어쨌든 기준을 갖다가 어디에다 정하느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것이냐 미시이냐 이런 개념을 갖다 한번 따져보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법률적 환경만 것이고 그 이외에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9번 시장 커버리 전략중 선택적 유통과. 자, 선택적 유통은 뭡니까? 선매품을 가장 유통시키는 거. 이건 선매품을 가장 유통시키기에 적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매품과 선택 유통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묻고 있습니까?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 유통과 관련 설명으로 오는 것이고, 자, 1번. 가능한 많은 소매에서 제품을 취급하는, 이건 뭡니까? 개방적이죠. 집약적, 집중적이죠. 집약적이라고 그냥 쓸게요. 집약적, 집중적, 개방적 같은 말입니다. 공격적인 유통이 가능한 집중적 유통이라고 한다. 집중적 유통과 선택적 유통은 다른 것이에요. 집중적 유통은 1번과 같은 말이에요. 1번. 해당 점포 지역 내에서 독점권, 이건 전속적 유통이죠. 전속적 유통이죠. 자, 전속적 유통과 집중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의 중간 형태 맞아요. 이것과 이거 집중적인 것과 집약적 같은 말이에요. 개방적도 같은 말이죠. 이것과 중간 형태를 띠는 거 선택적 유통기로 이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제품의 서비스를 탐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꺼이 하는 거 이건 전속적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사실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꺼이 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사실 이것도 선택적 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문품과 선매품의 그 기준은 내가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그 개념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걸 전속적이라고 그냥 볼 수도 있고 선택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옳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요 4번밖에 없어요. 5번보다는 4번이 더 옳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그렇습니다. 이거 5번 같은 경우가 그냥 옳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전속적일 수도 있고 선택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옳을 수도 있는데 더 옳은 것이 4번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4번을 하는 것입니다. 출제자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제대로 된 출제자라면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냈겠죠. 저도 출제를 해본 사람 입장이라서 압니다. 그래서 여기는 4번이 된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20번 자재 소유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대해서 옳지 않습니다. MRP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수요를 기반한 것이에요. 수요.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수요를 기반. 그래서 거기서 MRP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요. 중간재 및 조립품 생산 공정에 적합한 기법이다. 자, 생산 프로세스를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에서 원자재 주문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4번에 MRP 정보에는 주 일정 개의 자재 명세 파일, 재고를 이런 것이 있다. 생산 라인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고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자, 재고를 최고 수준, 재고를 최고가 아니라 최적 수준으로 해야 되겠죠. 최고로 한다는 것은 많이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 절대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MRP에서 뭐가 됩니까? MRP2, ERP로 되지만은 MRP와 관련된 게 뭐가 이거 JIT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Just in time. 그래서 이 적기 공급 시스템 이 재고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고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MRP는 수요가 몇 개 있느냐. 자동차 1000대를 한 달에 생산한다. 그때 타이어가 몇 개가 필요하냐. 자동차 한 대는 타이어가 4개가 들어가니까 400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에요. MRP가. 그래서 최고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번밖에 들 수가 죄송합니다. 5번이죠. 5번밖에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5번 지문. 자, 이제 2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JIT, 방금 전에 20번에 했던 JIT예요. JIT2. 다른 거 없습니다. JIT는요, 그냥 기본적인 거. 여기다가 JIT 똑같은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뭔가 더 붙었다. 더 붙었다 하면은 JIT2야, 이게. 2를 여기다 써도 되고요. 어쨌든 JIT1에서 그냥 뭔가가 더 붙었으면요. JIT2란 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자, JIT는 부품과 원자를 원활히 공급하는 데 초점 두고 JIT2는 부품 원자재. 자,
여기는 부품과 원자재지만 부품과 원발 플러스 이런 것이 다 더 붙어 있죠. 이런 거.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JA2예요. 맞는 것입니다. 틀린 거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JIT가 개별적인 생산 현장을 연결한 것이라면 JIT는 공급상의 파트너 연결과 그 플러스, 이거 플러스 알파잖아요. 플러스 알파. 자, JIT는 자사 공장 내의 무가치한 활동을 감소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JIT는 기업 간의 중복 업무와 부가치한 활동을 제거하는 데 역시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런 내용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JIT2가 푸시형이다. JIT2가 푸시형인 MRP와 대비되는 풀형의 생산 방식인데 JIT2는 JIT와 MRP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JIT1보다는 JIT2가 훨씬 더 뭔가 더 많이 운영할 수 있고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JIT가 기술 영업 개발을 동시화하여 물동량 흐름을 강력히 통제하는 데 비해서 JIT2는 물동량 흐름. 자, 뭔가 모르게 여기는 갖다 반대로 된 것 같죠? 이게 JIT1이 아니라 이게 원이고 요게 원이 아니라 이게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알파가 더 있잖아요. 원에서. 이쪽이 더 알파가 많은데 이쪽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JIT에서 뭔가 더 많이 붙으면은 그것보다 효과적으로 뭔가 더 올라가면은 JIT2란 걸 알아주면 되고 5번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반대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 같은 경우 그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21번 봤고요. 22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로 식료와 자파를 취급한 도매상이며 재고 수준에 대한 조언 저장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과 선반 진열. 자, 키워드가 여기 있네요. 선반 진열 업무 등을 갖다가 주로 하는 소매상.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건 여기서 말 그대로 진열이에요. 진열이란 말은 여기 진열밖에 없어요. 진열밖에 없습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진열장 도매상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문제에서 그냥 정답을 제발 좀 맞춰주세요 하고 여러분에게 정답을 문제를 갖다 낸 것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23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3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래 글상자 리더가 보여 권력 중에 하나인데 무슨 권력에 대한 설명이냐. 여기서 딱 보시면 리더가 전문적이고 전문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문적인 깊이 있는 지식과 재능 가질 때 발생하는 권력으로. 그래서 전문적이고 전문적이다 갖는 권력이 전문 권력이다 전문적인 권력. 수행으로. 그럼 전문적인 권력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에서 아예 제발 맞춰? 틀리면 너 혼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틀려준다. 그럼 그런 사람은 그냥 시험을 볼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면 되고. 자, 24번 딜과 케네디 조직 문화 유형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 딜과 케네디에서 조직 문화 유형이에요. 자,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 조직 문화 유형인데, 자,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라는 것은요, 그 조직만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내용을 갖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기 축구회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갖다가 뭐 바다 서핑을 한다거나 뭐 이런 동호회 아시죠? 동호회. 그런 동호회적인 개념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친 남성. 도대체 얼마나 거친 남성 문화인지 모르겠지만은 거친 남성 문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 좋죠. 이 사운을 거나 회사에 사운을 거는 문화. 과정 문화 어거지로 막 만들었네요. 어거지로 막 만든 티가 막 나잖아요. 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조직이라는 건 그런 거. 근데 핵조직 문화, 핵조직은 뭐예요?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줄이는 것이에요. 조직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근데 핵조직 문화라는 것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조직 문화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인데 이런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핵조직 문화. 자, 이제 마지막 2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5번. 자,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가 있고, 자, 도매상을 빼고 소매상이 있다고 했을 때, 소매상이 누구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요 기능을 말해요. 여기 기능. 이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구색을 제공해요. 상품 구색. 자, 소매상 자체의 신용 정책을 통해서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죠. 금융 부담. 백화점 카드라든가 이런 걸 말합니다. 위상으로 준다. 시루 같은 경우 위상으로 준다. 자, 그 소매상 소비자에게 애프터 서비스 제공과 당연하죠. 문제를 팔았으면 애프터 서비스 제공과 물건을 사용해서 사용 방법 교육 등 같은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소매상은 제조업체와 제품 일정 부분 재고로 보유하여 재무부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소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5번 질문은 이겁니다. 즉, 소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유통관사 2급에서 첫 번째 과목 유통물류 일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시고 다음 상권 분석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